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전원경 교수님의 예술, 도시를 만나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귀족들의 수학여행 그랜드 투어와 지성과 문학이 숨쉬던 거리 런던, 그리고 산과 호수에 남은 슬픈 전설들 스코틀랜드에 이어 오늘은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의 노르망디, 그리고 1840년대의 파리와 그 카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런던 시티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술 비평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과 시사 주간지 주간 동아의 문화팀 기자로 일했으며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된 영국 바뀌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를 비롯해서 예술가의 거리, 짧은 영광, 그래서 더 슬픈 영혼, 런던 미술관 산책, 클림트, 페르메이르 등을 썼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며 국립중앙박물관, 부천 피라모닉, 아르테 TV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의 노르망디. 노르망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사람은 모네와 부댕의 바다 풍경을, 또 어떤 사람은 쉘브르의 우산의 음악과 카트린 드네보의 미모를, 아니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스펙터클한 장면과 젊은이들의 엄청난 희생이나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장면이든 노르망디라는 단어는 묘한 향수와 이국적인 느낌을 전해준다. 노르망디는 파리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해안 지역이다. 주요 거점 중에 한 곳인 루앙에서는 잔다르크가 화형당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몽쉘 미셸의 수도원은 프랑스 전역에서 가장 먼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명 관광지이다. 노르망디라는 단어의 어원은 북쪽이라는 뜻이다. 노르망디는 파리의 북서쪽 해안 지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해안지대여서 유난히 바이킹의 상륙이 수월했고 곧 덴마크의 바이킹 놀로공에 의해 점령되면서 노르만 공국이 이 지역의 지명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노르망디를 둘러싼 군사 분쟁들. 노르망디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로 인해 노르망디를 둘러싼 군사적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이곳에는 1077년에 제작된 길이 70m의 바이웨 테피스트리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프랑스 학생은 물론이고 영국에서 수학여행으로 노르망디를 찾은 학생들의 필수 관람 코스가 되어 있다. 70m의 린넨천에는 생생한 동작으로 묘사된 58 장면이 5가지 색상의 실로 수놓여 있다. 바이웨 테피스트리는 노르망디 공 윌리엄이 바다를 건너 영국을 정복하고 윌리엄 1세로 대관하는 과정을 영화처럼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에서 가장 노르망디가 주목받았던 사건은 단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과 영국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이 주도한
1944년 6월 6일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다. 상륙 작전에 참가한 연합군의 수는 13개국 13만에서 15만 6천 명 사이였으며 절반이 미군이었다. 상륙 작전 당일에만 독일군 1000여 명, 연합군 만여 명이 전사했다. 상륙을 전후해 희생된 수많은 연합군 병사들의 무덤은 지금도 노르망디의 곳곳에 흩어져 있다. 노르망디를 사랑했던 화가들. 노르망디를 그린 화가들은 모네, 부댕, 쿠르베, 뒤피 등 이외에도 많은 화가들이 있다. 에트르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모파상은 어머니의 친구였던 프로베르의 가르침을 받으며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에트르타의 절벽은 코끼리와 바늘의 형상으로 유명하다. 쿠르베는 사실주의 화가답게 모든 디테일을 치밀하게 그렸고, 클로드 모네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햇빛이 이 백악의 절벽에 닿아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 장의 작품으로 남겼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다 풍경이 화가들에게만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9세기 산업혁명의 결실로 늘어난 중산층들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만의 장소를 원하게 된다. 그러면서 리조트 타운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런던 가까이에서는 브라이튼이, 나폴리에서는 소렌토가, 파리 근교에서는 옹폴레르와 투르빌이 바닷가 휴양지로 부상하게 된다. 부르주아는 새로운 바닷가를 발견했고 바다의 리조트, 증기선, 항구 등이 그림의 새로운 소재가 되었다. 노르망디의 화가 모네. 모네는 5살 때부터 르아브르에 살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향했다. 노르망디의 바다 풍경에 대한 모네의 애착은 대단했다. 모네는 일생 동안 노르망디의 바다를 그렸다. 햇빛과 물의 화가이자 인상파라는 국제적 사조의 탄생을 알린 작품 해돋이 인상은 대상이 물을 받아 빛나는 모호한 느낌을 자아낸다. 젊은 날의 모네가 자주 파리를 떠나 바닷가 어촌들에 체류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곤란 때문이기도 했다. 연인이었던 까미오와의 사이에 아들 장이 태어나면서 모네는 극단적인 생활고에 내몰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네는 노르망디의 바닷가에서 어떤 영감과 구원을 발견한다. 루앙 성당을 보는 모네의 시선. 모네는 인상파가 세간의 인정을 받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노르망디의 루앙 주교자 성당을 그린 루앙 대성당 연작은 모네의 연작 시리즈 중 가장 많이 알려졌으며 발표 당시 가장 큰 환영을 받았다. 모네는 성당의 정면 파사드를 그렸는데 파사드에서 느껴지는 빛의 변화에 집중했다. 3년의 시간 동안 강박적으로 매달려 완성한 루앙 대성당 시리즈를 통해 모네는 자신을 딛고 일어서서 연작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대성당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장밋빛으로 노랑과 주황, 푸르거나 회색으로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그림자는 성당을 감싸며 무한히 움직이고 한낮에는 성당 정문에 들이운 그늘이 한층 더 깊어진다. 조밀한 성당 앞 장식들은 낮에는 선명하며 아침이나 흐린 날에는 마치 안개 속에서 흩어지는 포말처럼 흐릿하게 표현되어 있다.
성당 연작을 끝내고 모네는 오래 기다려온 사실상 아내였던 알리스와 10년 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 완전히 부와 명예를 얻은 55세의 모네는 파리 근교의 집에서 자연의 소재를 얻는다. 그게 바로 집안의 정원과 수련이 뜬 연못이다. 그러나 그는 1897년 겨울 다시 노르망디를 방문해 절벽에서 바라본 바다를 그린다. 노르망디의 바다는 그에게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었다. 영원한 추억, 쉘브로의 우산과 드뷔시의 바다. 노르망디의 북서부 끄트머리에 자리한 항구 쉘브르는 오랫동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쟁탈전이 벌어진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영국 폴리머스 항을 출발한 타이타닉호의 첫 번째 기항지이기도 하다. 쉘브르라는 지명은 카트린 드네보가 주연한 1964년 영화 쉘브르의 우산으로 유명하다. 1957년 벌어진 프랑스와 알제리 간의 전쟁에 소집되어 헤어지게 된 연인 주누비에브와 기의 사연을 담고 있는 이 영화는 모든 대사가 노래로 처리된 뮤지컬 영화이다. 16의 소녀 주누비에브는 어머니가 혼자 꾸려가는 우산가게의 운영을 도우며 자동차 수리공인 기와 몰래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귀는 이듬해 알제리 프랑스 전쟁에 징집돼 나가고 우산가게는 경영 위기를 맞는다. 주누비에브는 기의 아이를 가진 채 가게의 위기를 도와준 부유한 보석상 롤랑과 결혼한다. 영화의 마지막은 1963년 쉘브르에 있는 기의 주유소에 주누비에브가 우연히 들러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확인하고 끝난다. 미셸 르그랑의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젊은 연인의 비련을 담은 영화는 프랑스에서만 12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64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다. 화가들의 바다 노르망디는 클로드 드뷔시의 바다라는 걸출한 음악도 탄생시켰다. 드뷔시는 엠마 바르닥이라는 여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와중 엠마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드뷔시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편지를 보냈고 충격을 받은 그의 아내 데시에르는 자살을 기도한다. 이 사건으로 데시에르는 치명상을 입고 엠마는 강제로 이혼을 당한다. 이 와중에 바다라는 곡이 탄생한다. 이 곡에서 표현되는 격정적인 파도는 노르망디의 거센 파도인 동시에 드뷔시의 인생을 뒤흔든 애정과 고통의 파도이기도 하다. 1840년의 파리. 과거로부터 유럽은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다. 18세기까지 단연 로마가 주인공이었다면 19세기부터는 파리가 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파리는 예나 지금이나 유럽에서 단연 관광객이 가장 많은 도시이다. 파리는 런던, 로마 등과 함께 오랫동안 수도의 자리를 지켜온 유럽의 주요 도시이다. 파리의 행정구역은 센강을 중심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뉜다. 센강의 중앙에 있는 시테섬에 노트르담 성당이 있으며 파리는 이 시테섬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파리를 찾는 관광객들도 보통 시테섬에서 출발한 후 센강변의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 튠르리 정원에 이어 개선문과 에펠탑으로 향한다. 더 시간이 허락되는 이들은 몽마르트의 사크레퀴르 성당을 가거나 오페라 가르니에, 현대미술 갤러리인 퐁피두 센터를
방문한다고 한다. 파리는 유럽의 대도시 중 가장 많은 지하철 노선이 있으며 유럽 대륙 서쪽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항공교통의 요지이며 프랑스 전역을 잇는 도로망과 철도망 역시 파리에서 출발한다.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도 파리의 큰 장점이다. 서기 3세기경 주교 성 데니스가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한 장소가 순교자의 언덕이라 불리게 되었고 이곳이 오늘날의 몽마르트이다. 영광과 오욕의 상징 개선문 개선문은 파리의 중심부인 샤를드 골 광장의 한가운데 서 있다. 파리의 모든 거리가 여기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이 장대한 문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전쟁 중 사망한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선문의 바닥에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사한 무명 용사들의 기념비가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을 제2의 로마 제국 황제로 선전했던 나폴레옹은 파리 시내 한가운데에 로마 제국 황제의 개선문을 닮은 그러나 그보다 한층 더 큰 자신의 개선문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1815년 나폴레옹은 자신의 명운을 건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돌아올 수 없는 유배를 떠났다. 그로 인해 건립이 중단되었던 괴선문은 1830년 7월 혁명으로 시민왕 루이 필립이 집권하면서 다시 건립되기 시작했다. 건축 시작부터 30년 후인 1836년에야 완공되었으며 결국 나폴레옹은 이 개선문을 보지 못했다. 파리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나폴레옹이 세운 개선문은 곧 프랑스의 영광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었다. 파리의 숱한 영광과 오욕을 함께했던 자랑스러운 상징. 개선문이 우용을 드러내던 1840년대는 정치적 혼돈기인 동시에 파리가 막 문화적 용성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문학과 미술이 갈망한 낭만적 혁명. 1839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 묻혀있던 나폴레옹의 유해가 파리로 돌아와 앵발리드에 묻혔다. 나폴레옹 무덤의 이장은 파리 시민들의 가슴에 위대했던 제정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수탕다리 적과 흙에서 그린 줄리앙 소렐은 신분의 한계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 마침내 귀족의 신분을 얻게 된 순간 사랑에 의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시대의 낭만주의자다. 1830년에 출간된 이 소설은 혁명과 전쟁과 왕정 복고와 왕정 폐지를 모두 겪은 세대의 모습, 희망과 환멸을 고루 체험한 파리지앵들의 분신과도 같았다. 7월 혁명의 산물, 자유의 여신과 레미제라블. 독일에서 유행하던 낭만주의 파고는 프랑스에도 미쳤다. 프랑스 낭만파의 기수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은 독일식 낭만주의가 프랑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림 속에서 민중을 이끄는 여신은 신화 속의 여신이 아니라 파리의 보통 처녀처럼 보인다. 그녀는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들이 쓰던 삼각 모자를 쓰고 부르봉 왕조가 금지했던 삼색기를 들었다. 민중의 모습은 실로 다양하다. 실크 해트를 쓴 젊은이는 파리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교복을 입었고 그 옆의 젊은이는 누가 봐도 도시 노동자의 복장이다.
멀리 보이는 노틀담을 통해 우리는 이 시가전이 벌어진 도시가 파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빅토르 위고는 단순히 먼 과거를 꿈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7월 왕정이 붕괴한 후 1862년 프랑스의 현실을 고발하는 대작 레미제라블을 간행한다. 그는 낭만주의의 추종자였으며 동시에 억압받는 계급의 곤란함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적 작가였다. 1815년과 1932년까지의 17년 동안 벌어진 정치적 혼돈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의 압제를 향해 저항하는 민중의 외침과 진정한 구원은 권력이 아니라 민중의 선의에서 온다는 위고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방돔 광장과 마들렌 교회에서 남은 쇼팽의 흔적. 카톨릭 성당이며 신고전주의 양식인 마들렌 교회는 1806년 나폴레옹의 명령에 의해 건축되었다. 마들렌이란 이름은 이 교회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붙여졌다. 마들렌 교회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상상하게 한다. 쇼팽의 장례식이 열린 곳으로도 유명하며 프랑스 전역은 물론이고 영국과 베를린, 빈에서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주최 측은 장례식 입장권을 발부하기도 했다. 낭만주의가 만개했던 파리에서 쇼팽은 큰 인기를 얻었다. 쇼팽은 폴란드 출신이지만 20살에 파리로 이주한 덕분이기도 했다. 쇼팽이 파리에서 활동을 하던 무렵 오페라와 발레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시련, 죽음, 정령으로 이어지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며 우물한 무대는 낭만주의의 정수로 여겨졌다. 쇼팽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그가 당시 대중이 원했던 음악을 작곡했기 때문이다. 1832년 2월 살 플레이에서 쇼팽의 파리 데뷔 연주회가 열렸다. 쇼팽의 곡을 들은 리스트는 그 어떤 열광도 이 천재적 음악가에는 부족하다. 시적인 감성과 놀라운 혁신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드문 재능을 보았다. 라고 기록했다. 1849년 쇼팽이 사망했을 때 장례식에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은 그의 높은 대중적 인기를 증명해 주었다. 밀레가 본 낭만적 농촌 풍경. 1850년대의 파리는 급격하게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해 갔다. 그런 도시화에 반발한 화가들은 밀레를 중심으로 파리 근교 바르비종에 모여 농민들의 삶을 목가적이고 종교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바르비종파를 이루게 된다. 노르망디 출신인 장 프랑스와 밀레는 1850년대 후반 밀레의 대표작인 이삭 줍는 사람들, 만종 등을 그렸다. 밀레의 작품들은 목가적이고 신선한 시골의 풍경을 담고 있으며 특히 그의 데생 실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엇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만종에서도 젊은 부부의 모습은 낭만적이면서 멀리 보이는 교회의 뾰족탑과 함께 종교적인 인상을 준다. 파리의 에펠탑.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 철로만 이루어진 에펠탑이 새로운 기념비로 파리에 들어선다. 모파상과 졸라, 고노 등 파리의 예술가들은 흉물스럽다며 이 탑을 일제히 비난했다. 에펠탑은 불과 2년 만에 완공되었으며 원래는 20년 후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정확히 324m인 에펠탑은 높은 안전성을 자랑하며
기념비적 건축물로 자리 잡고 있다. 19세기 이후 파리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조들이 지치지 않고 등장했다. 동시에 파리는 아방가르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예술가, 비평가들의 격전지이기도 했다. 가장 새로운 것과 가장 고전적인 것이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 어우러질 수 있다는 점은 파리의 매력이자 이 도시의 무한한 잠재력임이 분명하다. 파리의 카페들. 파리는 예술의 도시,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도시인 동시에 카페의 도시이다. 작은 카페의 테라스에서 신문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세련된 파리지앵들의 모습은 파리의 사진들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파리의 카페에는 의외로 혼자 온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커피와 바게트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며 신문이나 책을 보며 테라스에서 볕을 즐긴다. 전통적으로 파리 카페에는 웨이트리스보다 웨이터가 많은데 이유는 라틴 계열 국가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기사도의 흔적이라고 한다. 파리 최초의 카페로는 1686년 르 프로코프가 문을 열었으며 커피는 인기 있는 음료가 되었다. 파리지앵들은 볶은 콩을 그대로 끓여 마시는 터키식 커피 대신 커피를 걸러내 우유를 부어 마시는 카페오레를 더 선호했다. 르 프로코프는 현재에도 파리 6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카페의 초창기 손님 중에는 디드로, 볼테르 등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들도 있었고 벤저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나폴레옹과 쇼팽도 이 카페에 들렀다 한다. 노천 카페에 앉아 푸티누아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는 파리지앵들의 모습은 여전히 파리의 명물로 손꼽힌다. 카페 게르부아와 마네. 파리 18구에 위치한 몽마르트는 해발 130m로 파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파리에서 집세가 가장 싼 지역이었다. 몽마르트 중턱의 테르트르 광장에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몽마르트는 파리를 찾아 지방이나 외국에서 온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 몽마르트가 시작되는 카페 게르부아에는 마네와 드가, 모네, 르누아르, 시슬리, 세잔, 피사로 등이 모여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마네는 카페에서의 일상이나 카페의 한 순간을 묘사한 작품이 많다. 카페 속 인물들은 경쾌하고 도도하며 외롭고 우울하면서 진실을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직관적으로 포착해냈다. 따스한 성품의 마네는 그의 후배인 모네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자신과 완전 다른 모네의 스타일을 인정하며 아꼈다고 한다. 몽마르트의 화가들 1875년 몽마르트의 코르토가에 아뜰리에를 얻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장면을 1년에 걸쳐 완성했다. 이 그림이 오늘날 오르세 미술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이다. 1886년 빈센트 반 고흐 역시 동생 테오와 함께 2년간 몽마르트에서 살았다. 네덜란드에서 주로 어두운 색채의 그림을 그렸던 고흐는 파리에서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보며 색채가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는다.
고흐는 몽마르트에서 여러 화가들과 우정을 맺었지만 과격하고 극단적인 고흐의 성격 탓에 대부분의 화가들은 그와 친교를 맺기를 꺼렸다고 한다. 몽마르트의 레피카 54번지에는 고흐가 이곳에서 한때 살았다는 내용을 담은 현판이 붙어 있다. 세탁선에 모인 예술가들. 테르트르 광장 인근에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이 태어난 몽마르트의 집단 스튜디오 세탁선이 있다. 1904년부터 파블로 피카소와 그의 동료들인 조르주 브라크, 앙드레 드랭, 앙리 마티스, 라울 디피, 로랑생, 모딜리아니, 기욤 아폴리네르 등이 이곳에서 자주 그림을 그렸다. 세탁선의 핵심 멤버인 피카소는 스페인, 모딜리아니는 이탈리아인이었다. 피카소는 친구의 자살과 가난한 생활로 인해 우울함을 담은 청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모델들은 노인이나 술 취한 사람, 맹인 등 고난의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피카소가 빠진 우울의 늪을 짐작하게 해준다. 천재 화가의 방황은 1904년 연인 페르낭트 올리비에를 만나면서 파격적으로 변화한다. 장미 시대라고 불리는 피카소의 제2의 작업은 장밋빛의 환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시작했으며 그의 평생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마티스를 만난 것도 이쯤이었다. 아비뇽의 여인들이란 제목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홍등가 아비뇽에서 따왔다고 한다. 중앙의 두 여인들이 한 팔 또는 두 팔을 올린 채로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는 19세기까지 활발히 그려진 전통적 누드에 대한 패러디이자 도전이다. 르네상스 이후로 화가들이 늘 목표했던 바는 평면에 공간을 그리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교묘한 착시 현상이다. 그러나 피카소는 원근법은 하나의 사기라는 사실을 보는 이들에게 일깨워준다. 이것은 현대적인 아방가르드였다. 피카소는 세잔의 영향을 받아 화면을 분할하여 갔다. 이는 입체파라는 아방가르드를 통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 물랭루즈와 툴루즈 로트레크, 피아프, 이브 몽땅. 피가르의 상징은 붉은 풍차, 즉 물랭루즈로 현재도 파리를 대표하는 카바레로 손꼽히는 명소다. 물랭루즈는 앙리 툴루즈 로트레크의 중요한 삶의 공간이기도 했다. 명예보다는 축제가, 고상한 전시회보다는 카바레가 그에게 더욱 강렬한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네가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드가가 수많은 발레리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몰랭루즈는 툴루즈 로트레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툴루즈 로트레크는 이 특이한 공간에서 일하는 이들, 이 공간을 찾는 다양한 군상들을 예리하고도 감각적으로 묘사해냈다. 그의 작품들은 19세기 말의 파리지앵들이 세기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준다. 물랭루즈는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였다. 이 무대에서 에디트 피아프와 이브 몽땅이 공연했으며 1984년에는 플랭크 시나트라가 무대에 서기도 했다. 이브 몽땅은 물랭루즈에서 6살 연상인 프랑스의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를 만났고 이브 몽땅에 반한 피아프는 그로 인해 느끼는 행복한 감정을 담은 노래를 불렀다. 그게 바로 장밋빛 인생이다. 피아프의 도움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둘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몽땅은 피아프와 헤어진 1946년 영화 밤의 문으로 처음 연기에 도전하지만
영화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다. 영화보다도 몽땅이 직접 부른 주제가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다. 그 주제가가 바로 유명한 고엽이다. 몽파르나스의 마지막 보헤미안. 모딜리아니. 몽파르나스는 파리의 센강 좌안의 몽파르나스역과 몽파르나스 대로 인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곳 역시 몽마르트와 마찬가지로 산이라는 뜻이다. 많은 카페들은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만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피카소는 카페 되마고에서 그의 5번째 연인 도라마르를 만났다. 당시 피카소는 54세였고 도라마르는 28세였다고 한다. 둘은 1937년 게르니카 작업을 함께하면서 연인이 되었다. 몽파르나스의 마지막 보헤미안으로 불렸던 이탈리아 출신의 아메데오 모들리아니는 말쑥한 얼굴의 미남자였지만 결핵을 앓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카페 구석에 앉아 동료들의 모습을 드로잉하거나 단테의 신곡 등을 꺼내 읽었다고 한다. 술과 마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천부적인 재능이 넘치는 모딜리아니의 삶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다. 모딜리아니가 늘 탐닉했던 주제는 초상, 그 중에서도 길고 갸름한 얼굴선을 가진 여인의 초상이다. 그는 제자이자 헌신적 연인인 잔느 에비테른을 만나며 잠시 희망을 맛보지만 결핵성 뇌막염으로 1920년 36의 나이로 요절한다. 모딜리아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잔느 역시 투신 자살을 하면서 둘의 사랑은 끝나고 만다. 강한 자부심과 유리잔처럼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몽파르나스 마지막 보헤미안의 죽음이었다. 오늘은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의 노르망디와 1840년의 파리, 그리고 파리의 카페와 예술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프러스 나무와 라벤더 향기 프로방스, 그리고 새로운 예술가의 천국, 베를린과 함부르크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